안녕하세요. 삼성구 애들 안녕. 아, 일단 목소리 자체가 느끼하니까 걱정 안 하고 느끼한 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이렇게 영어가 아닌 한글책을 에세이를 너네들하고 이렇게 나누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삼성구 영어에 감사하다. 와, 근데 기본적으로 선생님 책 읽기를 되게 좋아하거든. 평상시에도 하루에 이 책도 지금 사회적 이슈를 잘 꼬집어서 본인의 의견을 적절하게 잘 피력한 책인 것 같아서 아마 선생님이 정했을 것 같아. 자, 일단은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야.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왜 사회적 약자에서 여성을 지목했는지, 이 책이 왜 여성을 지목했는지는 중간 뒤에 통계치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여성의 폄하에 대한 발언, 단어들이 있고 우리 사회에 또 남성의 폄하에 대한 남성 폄하에 대한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여기서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죠. 이런 다수의 횡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표현의 자유다.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얘기를 들자면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 이제 이 부분의 별표를 치고 따라가 볼게. 어떤 의견이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에 반한다고 해서 표현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사회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소수의 의견이 묵살당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장치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인트로 소개를 깔았고 본격적으로 다음 페이지부터 차별 그리고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뒤쪽 페이지를 열어보면 여기에 다수가 소수를 모욕하는 말을 내뱉으며, 아까는 소수의 자유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 자유의 표현이 역행적인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죠. 역설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다수가 소수를 모욕하는 말을 내뱉고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기 시작한 거지. 다음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다수의 횡포가 도를 넘자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한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 볼게. 여기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오범죄나 집단 학살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여성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문제 제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체는 문제 제기. 사회적 약자에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성이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남아 선호 사상이 줄었고 또 여성분들 일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어머님들도 다 일을 하고 계시지 보통. 그 다음에 남녀 교육에도 평등이 있죠. 지금은 남녀 교육에 평등이 없었다는 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평등해졌죠. 우리나라도. 자, 보세요. 이러한 변화 때문에 누군가는 과거에 비해 지위가 높아진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봐야 하는지 의문을 던졌어요. 그죠? 반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있죠. 여전히 심해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아니 동등한 위치에 과연 진짜 있는 것인가를 반문해보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가 여성은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중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 왜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임금을 받는 걸까? 라고 합니다. 그렇게 동등한데 왜 같은 일을 했는데 다른 임금을 받을까? 자, 여기 한 여성이 나와.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여성이야. 지금 페이지 넘어가죠. 여기 보면은 릴리 레드버터 씨가 나와. 글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굿이어 타이어라고 하면은 세계의 인류 타이어 회사거든. 선생님 차도 예전에 이 타이어랑 꼈었던 적이 있는데. 자, 굿이어 타이어 회사에 다니는 여성이 남성들 같은 일을 한 남성들에 비해서 관리자들에 비해서 14,000달러 이상이 적었어.
뭐 여담이지만 타이어 회사 하면은 보통 자동차와 관련이 있고 또 자동차 하면은 저 선생님 생각이 잘못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좀 더 중심이 되는 회사일 것 같기는 해. 선생님 생각이 잘못됐겠죠 또?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19년 정도 성실하게 일해서 매니저급으로 승승장구했었는데 갑자기 해에 쪽지가 와. 그래서 연봉을 쓸 쪽지가 온 거지. 그래서 1년 후에 20년 은퇴를 딱 마치려고 했는데 네, 연봉 차이가 너무 나니까 같이 입사해서 커왔던 관리자들과 납득할 수 없는 금액에 문제 제기를 할까 하다가 옳은 일을 결정을 해서 고소. 3년에 걸쳐서 고소를 하고 3년 만에 드디어 2000년에 고소를 한 거죠. 3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어요. 진상조사 동안에 이제 막 까발려지겠죠. 온갖 내용이. 적나라하게 이제 임금 격차가 나왔어. 여기 보면 평점이 꽤 높아. 이 여성이 11점이나 받았는데 무려 30%나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해왔던 거지. 소송 결과도 이제 되게 험난했는데 첫 번째는 릴리 레드버터 씨의 손을 들어줬대. 네, 그래서 여기 배상 금액으로 380만 달러가 나왔지. 근데 2007년에 판결이 뒤집혀서 이거 180 이내에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20년 지나 이제서 했냐는 이유로 네, 패소가 될 뻔했어. 패소가 됐어 실제로. 그래서 그때 미국 당시 사회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회사 내 다른 사람의 연봉은 자기밖에 모르는 회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중에 너네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 같이 동기로 입사한 친구들이나 그죠? 연봉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겠지. 근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큰 배신감을 안겨줬고 시민단체가 이제 들고 외친 거지. 새로운 법을 요구해서 2009년이 되어서 아까 2000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랬잖아. 2003년에 첫 소송이 진행되고 재판권이. 그래서 릴리 레드버터 씨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버락 오바마가 법으로 제정해. 이름을 달았잖아. 릴리 레드버터 공정임금법.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첫 번째 그 고용주는 임금의 선정 기준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자. 그러니까 왜 차이가 있는지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두 번째, 문제 제기했으면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회사가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죠. 그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그림은 다음 챕터로 넘어갈 건데 이 그림은 한국 우리나라 성별적 임금 격차. 뭐 여기서 뒷장에서 바로 나오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대. 그 평균이 그 18.3인 거에 감안해서 우리나라가 34.6이면은 계산하면 20.8%나 차이가 평균에서 엄청난 차이죠. 그래프에 좀 이따 이제 그래프가 하나 더 나올 텐데 그거 이따 다시 얘기할게. 자, 여기 그 유리천장, 글라스 셀링이라고도 하는데 두 번째 유리천장은 기회를 박탈한다. 이제 스타팅은 그 주토피아로부터 시작을 해요. 주토피아가 생각 없이 보면 굉장히 재밌지. 근데 이 저자는 생각이 씨 보셨나 봐. 여기 보니까 그죠? 여기 뭐 대강 내용은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고 여기 보면은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시장직에는 육식동물 중에 힘이 가장 센 수컷사자, 경찰서장직은 초식동물 중에서 힘이 가장 센 수컷 물소가 맡았다. 네, 결국 이 영화도 우리가 그 태생, 뭐 혈연지연을 포함해서 또는 남성 여성 정해진 대로 사회적 위치가 정해진다는 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진 대로. 자, 다음 페이지 여기 없는 것 같고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꼴찌고 되게 안타깝죠. 바로 위가 일본이고 터키. 이건 대략적 수치를 나타낸 것 같지만 평균은 아니죠.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북미 수죠. 우리 천장에 대표적인 그림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건데 결국 우리나라 어떤 나라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1, 2, 3위를 차지했는데 그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그 중에 20점이래. OECD 평균은 그냥 60점이래. 그러니까 아까 그 그래프보다 훨씬 더 수치로 보니까 와닿지. 네, 우리나라의 그 여성 임원이 10% 정도래 정도. 그리고 이사의 비율은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계속 우리나라의 그 직장 내에서 여성의 비율이 적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여기 보면 남성 중심적 사회 회사 관행이나 조직 문화가
바로 여성 차별의 근간이 될 거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대, 설문지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남자도 그렇게 느끼고 여자도 그렇게 느끼고. 다음에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에서 여성을 그래서 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주지 않거나 경력에 포함하지 않는 일들이 결국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남성이 결정하고 여성이 따르는 식의 직장 구조고요. 노르웨이 경우가 나오죠. 여기도 2000년 초반만 해도 이사회 구성원의 94%가 남성이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10명 중 4명이 여성이 되어야 하고, 되게 주목할 만한 것은 2003년도에 여성 임원 할당제 법으로 제정을 해서 공기업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되면 이사진 조직을 할 때 내부의 CEO들이죠. 성비를 고려해야 해서 40%가 넘지 않으면 그 회사가 실질적인 상장이 폐지된다고 한대요. 굉장히 엄격한 법인데 내부 발표칠 게 있어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출발선은 차별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네, 이 말은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주제, 여성 평등에 대한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출발선은 차별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우리 이번 방송의 표제로 삼았는데요.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성폭력이 나옵니다. 세 번째 주제. 성폭력. 여성을 통제하면 성폭력이 사라진다고? 네, 살인사건, 한 살인사건, 남성들을 6명을 차례로 보내고 최후 7번째 들어온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그래서 여성 혐오 범죄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게 아니라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이에 대한 그런 남성을 무서워하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 지극히 판결 내용은 남성에 대한 어떤 심리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되게 판결이 애매하게 나온 거지 정확한 판결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서도 계속해서 그 판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간에 되게 애매한 거야. 왜냐면 한계가 있는 거지. 여성 혐오 범죄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다. 남성 가해자가 미리 여성 대상을 정해놓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여성에 대한 편견을 기반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통계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범죄에 대한 얘기가 여성이 압도적이다. 여성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압도적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네, 요즘엔 실질적인 범죄도 있지만 사이버 범죄도 많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유형에 대한 게 뒷페이지에 소개되고 있고요.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점이 있어. 여성들의 이유 있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피해 여성들에게 되게 냉담하다는 거지. 특히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여성을 탓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돌아다녔냐, 아니면 옷을 왜 이렇게 야하게 입고 다녔냐, 이런 식으로 마치 남성의 그 성적인 욕구, 범행 동기를 정당시키고 있어.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죠. 네. 여기 보면 그렇게 되면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즉 2차 피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걸 기피하고 제소하지 않고 제고하지 않고 혹은 고소하지 않는다. 이런 불이익 때문에 여기 나왔죠. 자, 문제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면 해결책 역시 여성에게로 귀결됩니다. 라고 되는 거죠. 남성이 아닌 여성이. 그렇죠? 되게 어이없는 그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이 나오는데 쭉 읽어보면 나와. 그러니까 남성 보고 너네 이런 행동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성 보고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려는 어떤 행동 지침을 내렸어.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저자가 성평등은 남녀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양성 징병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힘들고 그들이 가능한 이유. 이제 아까 1위가 스웨덴이었죠. 이제 2위 노르웨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그 양성징병제가 우리나라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왜 힘들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왜 대단한 나라냐면 우리나라는 시기상조지만 노르웨이는 여기 보세요. 별 붙이고 인권과 평등을 외치는 나라는 많아. 하지만 성평등의 가치를 정책에 녹여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나라는 두고 그게 바로 노르웨이라는 거죠. 그간에 고생한 걸 보면 노르웨이가 드디어 양성징병제를 이렇게 실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에 대한 성평등 지표에 대한 소개하는 게 첫 번째가 육아 지원 정책이에요. 다짐하죠. 육아. 물론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남성은 결국은 그걸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성은 아이를 낳을 때 직장을 다니기 힘들죠. 아이를 바로 낳고 나서부터도. 그래서 육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다. 눈에 띄는 육아 정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성 그리고 배우자죠. 남성에게 어떤 일정량의 육아 기간을 주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르웨이에 군대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 여기 보면은 군 외부 감시 기관을 둔다. 군대 내에 두는 게 아니야. 자, 군대 내에 두면 어떤 일이 생겨? 사실 은폐가 쉬워지고 또 뭐 판결을 해도 군대 내에서 판결이 되면 축소 판결하기가 쉬워지지. 그러니까 내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쉬운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군 외부의 감시 기관을 둔다는 거지. 국회가 그걸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군대 가기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군대를 가는 애들은 최상의 신체 조건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나왔다, 군대 다니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거지. 이게 자랑스러운 일로 느껴진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무반을 여성 남성이 같이 쓴대. 상상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남자 여자가 같은 내무반을 쓴다? 같은 화장실을 쓴다? 그럼 선생님들 미국에 있을 때 같은 층 같은 옆방에 기숙사에서 바로 옆방 친구들이 여성 애들이었고 같은 방을 쓴 건 아니잖아요. 여성 애들이 2명, 이쪽 방에도 남성들이 2명 이런 식으로 같은 공간을 썼고 화장실을 공유했었거든요. 샤워실 같은 거지. 상상이 안 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는데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하잖아요. 아이 낳기를 기피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큰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야. 노르웨이를 같은 경우는 봐도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가장 차별이 남녀 차별, 성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이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잖아요. 그러므로 일단 첫 번째 육아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그죠? 다음에 두 번째는 양성징병제를 할 경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폭력이나 아니면 범죄로부터 여성 군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제도, 확실한 제도, 즉 국회에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게 갖추어지면 우리나라도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 또는 여성도 군대를 가고 싶은 나라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글을 마칩니다. 좀 길었지만 길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긴 선생님 이야기는 아니지. 그 책의 내용의 요약을 잘 들어줘서 고맙고 끝에다가 선생님이 그 챕터별로 일부의 챕터들이 있잖아요. 그 챕터별로 간단한 요약을 써놓을 테니까 그걸 잘 참고했다가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은 늘 함께 같이 있을게. 지금까지 부추영화관의 부추였습니다. 바이.